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다고? 1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밭을 팔아달라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자식된 도리야?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그래서 나한테 5억을 달라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냉정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내가 거실 바닥에서 자는 동안 너희들이 방에서 한 말 다 들었어.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70대인 박순희입니다. 혼자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적도 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만에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입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우리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몇 년간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왔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짜야? 너희 정말로 한국에 돌아온 거니? 네, 어머니.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제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에요.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얼마 전에 왔어요. 정착하느라 바빠서 연락드리기 힘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서야 저에게 알리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던 걸까요? 어디서 살고 있니?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한번 와서 구경하세요. 아이들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정말 손주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 주말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저를 초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은 더욱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이는 제 모습을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밭과 예금을 합쳐 5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지만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돌아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무엇으로 준비할지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밤새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 내일 서울에 가요? 네, 김할머니.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왔대. 손주들도 보게 됐어. 아이고, 정말 반갑겠네요. 기차를 타기 전 잠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예금 통장과 부동산 서류는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선입견 없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기차 시간 다 됐네. 가봐야겠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아들 가족에게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재산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면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은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고생하셨죠? 준호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도 내가 그대로 내 아들이구나. 들어가시죠. 택시 타고 가요. 아이들은 집에 있니? 할머니 온다고 기다리고 있을까? 손주들 이야기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지만 저는 너무 설레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집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조용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준호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오셨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은진아, 할머니 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게임기를 보고 있는 첫째 손주 민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많이 컸구나. 안녕하세요. 민수는 겨우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게임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진이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은진아, 나와봐.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둘째 손주 은진이가 나왔습니다. 민수보다는 표정이 밝았지만 역시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진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선물도 가져왔어. 가방에서 준비해 간 과자를 꺼내 내밀자 은진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밝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지만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는 어디 있니? 직장에 갔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준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가구들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벽지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짐 풀고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준호가 서둘러 가방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 방일 줄 알았는데 작은 손님방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남겨지자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가방에서 짐을 꺼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도착하셨네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의 아내 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미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방금 도착했어. 저녁 준비했으니 나오세요. 수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10년 만의 만남인가 싶을 정도로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날 저녁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이들은 밥을 먹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저와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수미야, 이따가 차라도 한 잔 마실까?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알았어. 준호는? 저도 내일 회의가 있어서 일찍 자야 해요. 침대에서 책을 보던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가 어디니? 거실이요. 방은 좀 좁아서 거실이 더 편하실 거예요. 준호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에서 자길 기대했는데 거실 바닥에 혼자 누워야 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에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자면 손주들이 좋아할 텐데. 어머니, 애들이 이제 크니까 자기 생각해요. 이해해 주세요. 거실에 홀로 이불을 깔아주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일원이 아닌 방문객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고마워. 아이들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더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제외된 가족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릴게요. 은진이가 물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가오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고마워, 은진아. 학교는 재밌니? 네, 그냥 그래요. 저 들어갈게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은진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 천장과 다른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불 끌게요. 민수가 불쑥 나와 거실 불을 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애들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정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있지만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얇은 이불이 시골집 침대보다 훨씬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방 안에서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엿듣는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곧 돌아가실 거야. 할머니도 시골에 할 일이 많으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의를 갖고 찾아온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밭, 그거 진짜 비싼 거야. 응. 아빠가 들은 건 5억 정도 한다던데. 근데 할머니가 절대 안 판대. 우와,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쉿, 목소리 낮춰.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가진 밭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가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내일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달라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은 진짜 이유가 밭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아들이기에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가 좋아했던 반찬을 몇 가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김치와 간장 계란을 꺼내놓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불편함을 잊고 가족에게 정성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준호야, 굶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나가. 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야. 아, 그게 요즘엔 아침에 간단하게 먹어요. 시간도 없고. 아들은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냉장고에서 우유와 시리얼만 꺼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는데 예전엔 얼마나 좋아했었니? 어머니, 요즘은 입맛이 바뀌었어요. 기름진 음식보다 건강식을 선호해요.
준호의 말에 제가 만든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뜻으로 들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만든 반찬 먹어볼래? 저는 빵만 먹을래요. 저도 시리얼이면 충분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빠르게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 혼자 식탁에 남겨져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가 요즘 식습관이 달라져서 그래요. 준호는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지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이 없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라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치울게요, 할머니. 은진이가 다가와 말했지만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얘. 그냥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할머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그냥 할머니 편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변명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음식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차가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맛없나? 예전엔 정말 좋아했는데. 오전에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 저희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지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직장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고. 그랬구나.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에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이미 계획된 대화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짐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 네, 새 출발하려고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빚을 좀 졌어요. 정착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제 밭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손주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도 반응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지금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끝나고 얘기하자.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얘기 좀 하자. 숙제해야 돼요. 방에서 들리는 딱딱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은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은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은진아, 뭐 보고 있니? 친구들이랑 문자예요. 재미있겠구나. 할머니도 좀 보여줄래?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은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기 싫은 듯한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진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괜찮아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은진이마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애들이 할머니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불편해해요. 특히 오랫동안 안 본 어른이면 그래도 할머니인데.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말하는 것들이 애들에겐 낯설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손주들과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키웠던 손주였는데 이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시골에서 가져온 사진첩 있는데 같이 볼래? 지금은 좀 나중에 보죠, 어머니. 준호마저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거실엔 또다시 저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혼자 펼쳐보았습니다. 어릴 적 준호와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지금의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저녁, 수미가 집에 들어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미야,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할머니를 피하는 걸까?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온 건데. 아이들도 할머니와 지내고 싶은데 학원이며 학교며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수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사진첩에서 웃고 있던 얼굴들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애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갈까? 어머님, 내일도 아이들 학원 가야 해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고. 수미의 말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주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이 없는 평범한 할머니로만 여겨진다면 이렇게 대접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한 후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일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시골밭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밭? 왜? 그 밭이 요즘 부동산 가격으로 꽤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억 정도. 준호가 밭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분명 사전에 알아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 그냥 동네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빚을 좀 졌어요. 정착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지금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으로는 빚 갚기도 버거워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몇 년 전 손주들 유학비로 밭을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준호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도와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니? 사실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짐작이 됐습니다.
준호의 표정과 말투에서 곧 제게 무언가를 요청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 노후 대책도 생각해야 해. 어머니, 그 밭이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밭은 제가 남은 여생을 의지하려고 아껴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게는 그 밭 외에도 남편이 남긴 상당한 예금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남은 노후를 위해 남겨둔 거야.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말 급해요. 빚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몇 년 전에도 밭을 팔아서 너희 유학비로 보냈지.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었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저희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기반이 필요해요. 준호가 말하는 동안 수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치를 살피더니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준호가 내 밭을 팔아달라고 하네. 아, 오빠가 말씀드렸군요. 수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상의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제가 서울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늦게야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직장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미야. 일이 많나 보구나. 늦게 들어오는 것 같네. 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신이 없어요. 식사는 했니? 내가 찬 좀 데워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손주들 학교 갔다 오면 얼굴도 보고, 준호도 바빠서 아침에만 잠깐 보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께 도움을 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호와의 대화를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수미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지만 그 밭은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재산이야.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수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진짜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밭 외에 상당한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내가 밭을 팔고 너희와 함께 살까? 제 제안에 수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마치 정답을 찾듯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 저희 집이 좀 작아서. 작아도 괜찮아. 내가 손주들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잖니. 어머님, 그건 준호 오빠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미의 말투와 표정에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와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계획이 없었잖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가 단지 경제적 도움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준호와 수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다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자꾸 제 지갑이나 가방을 향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저희는 출근할게요. 혹시 밭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준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고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진짜 내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아침부터 다시 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어제와는 다른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한 것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그 밭에 대해서요. 지금이 밭을 팔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땅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나아요. 준호의 말투는 마치 합리적인 조언을 해주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제 상황보다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 밭 관리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수미야, 그 밭은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내게 삶의 의미를 주는 곳이야. 하지만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그 힘든 농사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저를 설득하려는 게 명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어려워요.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준호야, 너희가 어렵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내가 그 밭마저 팔면 난 어떻게 살아가니? 저희가 모실게요. 나중에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이라는 말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거절한 것과는 달리 나중이라는 모호한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이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손주들 유학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계속 다시 부탁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정말 급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내 노후까지 빼앗으려 하지 말고.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가 거실로 따라와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희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인지 몰랐구나. 얼마나 빚이 있는데? 거의 2억 정도요. 뭐라고? 2억. 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그 밭이 5억이면 충분히. 준호의 말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더니 오늘은 갑자기 2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이 5억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 밭이 5억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니? 그냥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날 찾아오기 전에 이미 내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아봤다는 거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집에 10년 만에 초대한 이유가 뭐니? 어머니, 그건 밭 때문에 날 부른 거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연락한 거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식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내 밭을 팔아 빚을 갚으면 남는 3억으로 뭘 하려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랑 같이 살아도 되고. 아까는 집이 좁다면서? 내 돈이 필요할 때만 같이 살자고 하니?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진 듯 솔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 재산만 노린다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손에는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로 그를 바라보니 어젯밤과는 다른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제가 오늘 시간이 나서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투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짐 좀 챙길게. 서두르세요. 교통이 막히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을 꾸리면서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인사해야 하지 않니? 오늘 일찍 출근했어요. 제가 대신 인사 전할게요. 차에 오르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쫓겨나듯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는 내내 차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한 밭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셨어요? 준호야,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네가 원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는 너희에게 가치가 없으니 내쫓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밭을 팔아 돈을 준다고 하면 계속 머무르라고 할 거 아니니? 어머니.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굴 뵙기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바쁘다니 어쩔 수 없지. 너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손주들도 공부하느라 정신없겠지. 기차역에 도착해서 준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제 가방을 꺼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시고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고맙다. 너희도 잘 지내라. 준호는 더 이상의 작별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기차역에 남겨진 저는 천천히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아들 가족과 연락이 뜸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밭을 팔아 아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목적이었던 아들에게 그런 큰 돈을 맡겨도 될까? 기차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서울에 다녀오셨어요? 네, 아들 집에 갔다 왔어요. 손주들도 보고 오셨겠네요. 좋으셨겠어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서울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다들 그런가 봐요. 노부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향역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마음을 정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박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그는 깊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아드님이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변호사님, 이제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사님의 재산이 총 5억 정도 되죠? 박 가격이 5억이고 예금이 몇 천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류 몇 장을 꺼내 저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선 아드님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실 거면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각하신 후에 원하시는 곳에 기부하시거나 아니면 여사님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이 섰습니다. 밭을 팔고 그 돈을 제 여생과 지역 노인복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밭을 파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좋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중에 제가 밭을 팔았다고 아들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때 변호사님이 함께 서울에 올라가 주셨으면 해요. 아드님을 만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함께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저희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명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오랜 이웃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순희 씨, 서울 다녀오셨네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물음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함께 벤치에 앉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다더니 할머니는 자식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 전화 오는 게 전부지. 명절에도 잘 안 와.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은 위로되었습니다. 순희 씨, 우리끼리라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나도 우리 동네에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고마워요. 저도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에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밭을 팔고 그 돈의 일부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마을 노인회관에 들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가 서울에서 느꼈던 냉대를 조금씩 잊게 해주었습니다. 박순희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서울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짧게 다녀왔어요.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게 좋지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노인회관에서 만난 최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환영받는 존재였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와는 달리 여기서는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 저도 여기서 봉사활동 자주 할게요. 그래요. 다음 주에 마을 노인복지센터 기금 모금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노인복지센터요?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밭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를 이 마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외롭고 힘든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밭을 판 돈 중 일부는 마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한 후에 아들에게 연락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 자신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남은 생을 보내려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변호사의 조언으로 밭을 팔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제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의 대부분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일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밭은 공식적으로 매각되었고 돈은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아드님께 연락하실 건가요? 네, 오늘 전화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밭을 팔았다고 하면 아마 바로 달려올 거예요. 박 변호사는 짐작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럼 서울 방문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준호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올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연락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야. 엄마.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색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보고 싶었어? 연락도 없었는데. 아,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밭을 팔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언제 파셨어요? 방금 서류 작업이 다 끝났어. 5억에 팔렸어. 5억이요? 정말 좋은 가격이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대로여서 슬프기보다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갈까 하는데 괜찮을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까요? 기차역에서요. 아니, 괜찮아.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서류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변호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말에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 수미한테도 미리 말해줘. 애들도 다 집에 있게 해. 네, 어머니.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밭을 팔았다는 소식에 갑자기 친절해진 그의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토요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저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 이틀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오신다고 하셔서 방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니? 네, 이번엔 제대로 모시려고요. 지난번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마워.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밭을 판 돈으로 노인복지센터에 3억을 기부하기로 한 서류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2억으로는 제 집을 리모델링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 변호사가 차를 몰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되세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니까요. 박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와 박 변호사는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아, 이분이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박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같이 왔어. 준호는 변호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최대한 밝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수미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로 들어서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미와 아이들은 거실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손주들까지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이쪽에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수미는 서둘러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도 함께 앉았고 준호는 우리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색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서류 가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 하셨다고 하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관리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 얼마에 파셨어요? 아, 실례했네요. 여쭤봐도 될지. 5억에 팔았어.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대감에 차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미도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박 변호사님, 서류 좀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반매각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자 준호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박순희 여사님께서 마을 노인복지센터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약정서입니다. 뭐라고요? 1억을. 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사님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노후를 위해 2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 계획서입니다. 수미의 얼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준호야, 내가 밭을 팔아서 얻은 돈은 전부 내 노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했어. 너희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둬, 준호야. 내가 날 찾아온 이유가 뭔지 이제 다 알아. 너희 부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충분히 알았고.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내가 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어떻게 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제발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지하는 거야.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건 가족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지. 박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말이 다 오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가볼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 어머니,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저희는 어머니 자식인데. 너희가 어떤 자식인지 이미 보여줬잖아. 이젠 내 삶을 살 거야. 6개월 동안 너희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와 은진이까지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부모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아이들까지 동원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가시죠. 아파트를 나서는 저를 준호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 준호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난 내 어머니였고, 지금도 어머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이웃들과 함께할 봉사활동, 노인복지센터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어머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어머니, 저희 한 번만 찾아뵈어도 될까요?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랑 연 끊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네, 어머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너희의 행동을 지켜볼 거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네, 어머니. 저희가 꼭 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아픈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제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관계가 가족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주변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돕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인생에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